그리고 이제 그때 당시에 군에 있을 때 여러 가지 책을 좀 읽어보게 됐습니다. 문재인 정권 해가지고 좌파적인 어떤 이념 사상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었죠. 페미니즘, PC주의, 복지 뭐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약자는 무조건 선하고 옳을까? 이거는 책에 있는 내용인데요. 라이베리아라는 국가에 대한 역사가 이게 담겨 있는데 과연 흑인들은 약자고 그 약자들이 항상 옳았을까? 흑인들은 약자이기만 했을까? 자, 노예 무역을 할 때, 뭐 우리가 배울 때는 유럽 사람들이 와가지고 흑인 애들을 다 데리고 와가지고는 다 노예로 팔아먹었다 하지만 그 많은 흑인 노예들을 그렇게 팔아먹을 수가 없어요. 그 팔아먹은 노예들은 대부분 내부 부족 간의 전쟁에서 진 그런 노예들이었습니다. 즉, 흑인들의 협조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노예들이 미국에 건너갔다가 다시 라이베리아라는 나라를 선포를 하면서 거기에 있는 기존의 토착 흑인들을 또 부려먹어요. 과연 약자들은 항상 옳고 선한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능적 선호, 우리 인어공주를 그냥 좋아하면 되잖아요. 왜 우리 인어공주를 이렇게 만들어놔요? 왜? 블랙팬서라는 그 영화 있지 않습니까? 블랙팬서, 그러니까 흑인의 나름의 서사를 집어넣으면 돼요. 이게 못생겼다, 추하다 뭐 이런 걸 떠나서 왜 우리의 어떤 불편함을 너네는 이런 약자를 위해야 되니까 너네의 불편함은 감수해야 돼. 왜 그걸 강요하냐 이거죠. 그리고 친환경이라는 환상입니다. 지금 산 깎아놓고 태양광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 이 산사태 나는 거 보세요. 오죽했으면 에너지 발전하는 원가, 즉 원자력이 제일 쌀 수밖에 없습니다. 친환경 뭐 어찌고 저찌고 만드는데 돈이 훨씬 더 많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돈이 많이 들어간다는 거는 에너지가 많이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짓을 왜 하냐고요. 그거를 한계를 알았기 때문에 유럽에서도 이제는 예전에는 아주 그냥 ESG 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모든 정책에다가 다 그걸 하고 뭐 R이 백인이 뭐니 막 난리를 했는데 이제는 이걸 좀 축소하고 있다고요. 유럽에서도. 이걸 좀 벗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그리고 페미니즘. 한국은 과연 여성이 그렇게까지 살기가 힘든 곳인가? 여기 여성분들도 계시지만 한번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성별 자살률 누가 많죠? 압도적으로 남자가 많고 사망 재해, 그러니까 한재에서 죽는 사람은 97%가 남자입니다. 대부분 그런 어떤 좀 고된 육체 노동을 많이 하기 때문이죠. 그분들이 그렇게 많이 돌아가시게 되고 그래요. 페미니즘 이념 자체는 옳다고 쳐요. 저도 예전에 여성가족부 생길 때는 어떤 호주제 폐지 당연히 찬성했습니다. 아니 우리 엄마도 당연히 그런 권리를 가져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과연 그럼 이 여성 운동을 했던 사람이 진짜로 여성을 위해 썼냐. 박원순 사태 때 볼 수 있죠. 진영주의거든요. 결국에는. 페미니즘이 아닌 진영을 옹호하는 일로만 그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말 우리 여성을 위해서 힘들게 교육을 했던 이 동덕여대 총장의 동상은 이 동덕여대 학생들이 아주 그냥 뭐 더럽히고 난리가 났죠. 이게 페미니즘이 맞냐고요, 과연. 안타까움이 듭니다. 그리고 복지국가라는 허상, 이게 또 어떤 좌파들의 대표적인 아젠다였죠. 한겨레 기사를 보시죠. 이게 대략 한 2000년대 후반이었는데 베네수엘라의 길을 묻자.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가야 된다. 복지국가로 가야 된다 이거죠. 베네수엘라 산유국 어마어마합니다. 1등입니다 거의. 그런데 뭐하죠? 베네수엘라의 길을 묻자고 했는데 베네수엘라의 길거리에서는 쓰레기 뒤지고 앉아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100만%고 왜 이렇게 됐냐고요. 우리도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나마 자원도 없어요. 그리고 뭐 스웨덴에서 뭐 얼마나 이제 복지가 뭐 좋고 막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이 책은 꼭 제가 추천드립니다. 행복한 나라의 불행한 사람들. 예? 꼭 한번 읽어보십시오. 이 스웨덴 복지 정책의 허구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재벌과 부자를 굉장히 욕하고 막 그런 일들이 많았었죠. 그런데 면세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우리나라는 한 40%가 우리나라는 면세자입니다. 세금을 아예 안 내요. 그만큼 우리나라는 가난한 자들에게 최대한 많이 혜택을 많이 베풀어주고 있는 나라는 겁니다. 그리고 재벌들의 문어발 경영을 이렇게 욕을 하는데 그렇게 추앙하는 우리 스웨덴의 발렌베리 가문 뭐 어마어마하죠. 뭐 사브부터 해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으로 유명했던 이런들을 얘네들은 뭐 그런 문어발 경영 아닌가요? 삼성도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는 쌀가게에서 쌀가게를 그럼 계속 그것만 해야 되나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대기업 일자리 비율이 우리나라 대기업에 너무 이렇게 많이 돼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대기업의 일자리가 우리나라는 너무 부족합니다.
대기업이 문제가 아니라 대기업이 적은 게 문제죠.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결국에는 번영과 관련이 있습니다. 우리 예전에 1세계, 2세계, 3세계를 나눴죠. 1세계와 2세계가 싸우고 3세계는 좀 중립을 유지하고, 그런데 월드, 대한민국을 포함한 1세계와 일치하는 이 지역에서 세계 인구의 14%에 불과하지만 소득의 73%를 차지합니다. 그만큼 이 선진국에서 경제력으로 엄청나게 번영을 한다는 거죠. 그럼 정답이 뭐겠냐고요. 자유주의 그리고 시장 경제가 옳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도 이제 어떤 국가적인 아젠다 그리고 정당의 정책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데, 자, 1도년, 2도년이라고 이렇게 있습니다. 즉 중국이 점점 세력을 확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항행의 자유에 의해서 자유롭게 우리 석유도 들여오고 우리 물품을 갖다 팔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항행의 자유는요, 절대 공짜가 아니었어요. 옛날에는 해적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영국은 결국에는 해적으로 큰 나라인데 당연히 지나갈 때 자리세 같은 거를 냈었어야 됐습니다. 해적한테 돈도 좀 줘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를 미국의 압도적인 해군력으로 완전히 싸그리 다 덮어놓으니까 이렇게 했는데 중국이 확장을 이렇게 하는 거죠. 즉 이제 미국의 힘이 못 미쳐주면은, 이 해역을 중국이 장악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도 중국에 일정의 세금을 내야 될 수도 있어요. 예전에 그랬던 것처럼 명나라 황제가 너네 교육하지 마 하면은 교육하지 말아야 됐던 조선처럼 그렇게 될 수가 있는 거고, 홍콩을 보시죠. 중국에 흡수된 홍콩,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민주주의가 끝나버렸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유명했던 사진이죠. 우리 기자들이 중국에 가서 이렇게 폭행당하는 뭐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일본과의 관계사에 대해서도 좀 새로 알게 됐습니다.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부정적인 그런 시각을 가질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나라가 항상 일본에 당했다라고만 이렇게 역사적으로 은연중에 가르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일본의 역사 기록에 보면은 신라의 해적들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었다는 기록들이 엄청나게 많이 적혀 있어요. 그때 당시 신라 해적이 막 1000명 막 이래가지고 약탈을 어마어마하게 했답니다. 그렇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밑에 있는 그림이 뭐냐면 여몽연합군, 즉 몽고가 우리 고려를 이렇게 무릎 꿇리고 여몽연합군이 이제 일본으로 쳐들어가죠. 한 번씩 이렇게 바다에 엎어지기도 했지만 상륙하기도 했습니다. 그때 상륙했을 때 이제 뭐 여성들을 이렇게 뭐 강간하고, 당시에 좀 이렇게 잔혹하게 대하기 위해서 손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이렇게 쇠사슬을 연결을 해가지고 바다에 빠뜨려서 끌고 다녔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놓은 겁니다. 그런데 이게 뭐 우리 뜻은 아니었어, 몽고가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 그때 당시에 고려는 몽고의 사위였죠. 그리고 그 자식들이 대대로 국왕을 했었잖아요. 거의 한 몸이나 다름없는 국가였는데 아니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렇게 사과도 이렇게 많이 했었고, 심지어 천황이 나는 내 혈통은 백제계다, 응? 이렇게까지 말을 하고, 하토야마 총리가 우리나라의 서대문 형무소에 와가지고 무릎 꿇고 이런 모습도 보였잖아요. 그럼 이제 조금 발전적인 관계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일본 축적의 역사, 즉 일본은 메이지 유신, 우리나라도 좀 이렇게 잘할 수 있었는데 우리 조선이 자본주의 맹아론을 가지고 있고, 일본은 어쩌다가 운이 좋아가지고는 개항을 조금 메이지 유신 때 일찍 해가지고 얘네들이 이렇게 발전했다라고 이렇게 저는 배웠는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조선시대 때 당시에 에도 막부 시절에는 대지마 섬이라는 인공섬을 만들어 놓고 네덜란드 상인들만 왔다 가게 하게 해줬어요. 왜냐? 나머지 애들은 계속 종교를 침투시키려고 하니까 천황제가 무너지면 안 되잖아요. 네덜란드 애들은 그냥 조용하게 상업만 하더라. 그래가지고 네덜란드 애들한테 연결을 해주면서 네덜란드의 해부학을 들여오게 됩니다. 이때 의사들이 이거를 보고 이게 한의학의 음양오행, 중국의 음양오행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환자들이 그냥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아니다 싶어가지고 해체신설을 이렇게 공부를 하고 일본어로 번역을 하죠. 혈관, 신경, 동맥, 정맥 이런 거 다 일본어입니다. 그리고 그것만 번역했겠어요? 다른 그런 개념들을 다 번역해 오는 거예요. 민주, 복지, 혁명, 선거, 공화, 현상, 별별 것도 주인공까지 다. 이게 다 일본에서 만든 한자 조어입니다. 일본어예요. 그렇게 반의를 한다고 하는 뭐 민주당에서 민주 단어가 일본어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매일같이 하는 내시경, 오늘 또 내시경 하고 왔는데요. 일본계 내시경이 3사가 점유하고 있는 게 99%예요.
그때 당시에 한참 반일 불매 운동 했었죠. 그러면은 내시경 하지 말아야 돼요. 검진 내시경 하지 말아야 돼요. 다 일본 거라니까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이 축적의 역사를 알고 배워야죠. 배워야지 왜 그렇게 반일만 하고 그렇게 하냐고요. 그리고 조선의 역사에 대해서 좀 잘 알아보자고요. 우리 조선은 과연 자본주의 맹아가 있는 스스로 이럴 수 있는 그런 국가였냐? 저는 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때 당시에 노비가 어마어마했죠. 노비 종모법이라 해가지고 심지어 이 정책을 세종대부터 시작했다고 하죠. 뭐 그런 얘기가 있고 나라를 판 매국노는 을사오적이 아닌 고종이었습니다. 자기가 사인만 안 하면 다인가요? 최종 책임자는 고종인데. 그리고 그 이씨 왕가들은 이렇게 골프 치러 다니면서 왕공적 대우를 받아요. 왕과 그리고 귀족 간의 중간에 있는 층이라는 겁니다. 왕공족 대우를 받으면서 아주 그냥 유복하게 잘 삽니다. 독립운동 했다고 하는 사람 뭐 한 명 정도 있는데 그것도 거의 뭐 없었다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역사에 분칠하지 말자고요. 그때 저는 동학의 12개조, 패전개혁안 12개조 다 외웠습니다. 저랑 다 배우셨을 것 같아요. 노비제도 혁파, 토지의 평균 분작. 이거는 소설이에요, 소설. 그때 당시 동학에 가담했던 오지용이라는 분이 동학사라는 역사소설, 한자로 있죠. 역사소설이 있잖아요. 역사소설이 동학사에 있는 그 책에만 나와 있어요. 그런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실제로 동학은 굉장히 왕정복고적인 그런 전봉준이 여기 흥선대원군하고 굉장히 칭했다고 하죠. 그리고 자본주의 맹아가 과연 있었을까? 정조시대의 폐관잡기, 폐관문학, 문체반정이라 해가지고 우리 성현, 유교, 우리 공자님 그리고 이런 분들의 말씀을 제외한 애들은 다 주자학이 아닌 애들은 다 없애라. 책에서 다 불태워버리고 그랬다고요. 그런 조선이 과연 발전할 수 있었을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책을 좀 더 읽어보면서 보수우파 철학이 그럼 뭔가? 내가 그럼 이제 이 정당을 좀 지지하게 됐네. 이런 방향을 지지하게 됐네. 그럼 보수우파 철학은 어디에서 오는가? 그리고 이제 공부를 해봤을 때 에드먼드 버크부터 나옵니다. 영국의 정치인인데 그때 당시에 프랑스 대혁명이 일어났어요. 왕후 장상의 시가 따로 있냐? 뭐 이런 겁니다. 뭐 마리 앙뚜아네트 다 목 베버리고 루이 16세 뭐 그냥 다 목 베버리고 겉으로만 들었을 때는 아 멋진 정말 역사적인 대사건이구나 이렇게 평가를 하지만은 폐업 건너서 영국에 있는 정치인들이 볼 때는 쟤네 왜 저러지 이러는 거예요. 그 이후에 엄청난 혼란이 찾아옵니다. 뭐 로베스피에르 정권 유명하죠. 우유를 생산이 안 되니까는 우유 뭐 가격을 완전히 막 통제해버리고 이렇게 했는데 생산이 안 되니까 다들 굶어 죽고 로베스피에르부터 해가지고 그때 당시 혁명 정권 사람들도 다 단두대에 결국에는 다 자기들이 다 단두대에 가요. 이런 혼란에서 그러면은 최하층에 있는 분들만 더 힘들어지는 겁니다. 급격한 사회 변화를 한다고 해서 왕후 장상의 시가 갑자기 사라지는 게 아니라고요. 사회를 유지하고 있는 그런 질서를 어느 정도 존중한 채 천천히 변화해야만, 점진적인 변화를 해야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보수우파 이념의 철학의 출발이었어요. 전통에 대한 존중, 과거에 대한 긍정, 점진적 개혁, 권력의 분할 및 견제. 그렇다고 이 영국에 있는 사람들이 왕을 계속 그렇게 신처럼 이렇게 모셨냐? 그게 아니잖아요. 대원장 마그나 카르타를 거쳐서 세금, 왕, 너희 자식, 너 세금 거두려면은 좀 의회의 동의를 받고 걷어. 이렇게 하면서 서로 견제를 하는 겁니다. 그런 걸 절대 권력에 대한 인정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작은 정부, 계약과 사유재산을 신성시하고 자유와 책임, 이런 것들을 강조하는 보수우파의 이념이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했었고, 민주주의보다 앞서는 게 저는 자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주의는요, 그 다수의 어떤 그런 횡포를 완전히 방지할 수가 없을 때가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건데, 제1의 원칙은 자유여야 된다. 그리고 그 개인의 자유는 도덕의 최소한인 법으로만 제한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럼 이렇게 생각이 바꾸게 됐었는데, 굳이 광주에 왜 내려갔냐, 이거. 광주에 굳이 떨어질 게 뻔한 곳에 나는 왜 출마했을까?